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가 조금, 얘가 별표 3개, 또 별표 3개 또 쳐놓으세요. 의료비는요,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가 60세 넘어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 만 57세이신데 편찮으시다. 그럼 병원비 낸 거 공제 안 해줘요. 그건 좀 너무하죠. 그래서 자 의료비를 따질 때는요. 원래 기본공제 요건이 여기다 잠깐 적어볼게요. 관계요건, 생계요건,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거를 배제하고 이 2가지만 충족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를 다 공제해드려요. 그래서 말로 할 때 어떻게 표현돼 있어요? 말로 우리 책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이와 소득 둘 다 제한 안 받고 그럼 기본공제 요건 중에 2개는 충족해야 돼요. 관계, 생계는 충족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되게 먼 친척 의료비까지 공제해 주지는 않아요. 원래 관계권, 본인, 배우자, 자녀 그룹, 부모님 그룹, 형제자매 그룹. 그래서 자, 그 기본공제 대상자의 관계요건 충족하고요. 생계요건까지는 충족을 해야 돼요. 2가지 요건 충족한 사람들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를 해준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거가 실기시험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퍼센트는 사실 안 외우셔도 돼요. 원래 일반 의료비는 15%로 공제를 해드리는데 요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를 제가 요거 항상 표는 다 바꿔놨는데 난임 시술비는 30이고요. 30 요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건 바꾸고 항상 제목이나 여기를 조금 덜 바꿨네. 죄송합니다. 30이고 그 미수가 조사나 거기는 20%예요. 그래서 원래 20이었다가 최근에 30으로 바뀌면서 표는 정확하게 해드렸는데 위에 거 설명이 조금 덜 고쳐져 있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바뀌었는데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원래 의료비는 15%예요. 밑에 표로 보세요. 자, 밑에 표로 보시고 미수가 조사나 우리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들어가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20% 공제 대상이고요. 자, 난임 시술비가 뭐예요? 아니 뭐 이렇게 시험 가나기 하고 그런 것들 그 비용은 30%예요. 그래서 됐고 일반 의료비 뭐 순서는 바뀌어 있지만 일반 의료비도 15% 그래서 원래 의료비는 15%가 원칙인데 난임 시술비가 몇 퍼센트? 30% 그리고 미수가 조사나가 20%인데 그거 예외만 원칙은 15% 예외 20짜리 30짜리가 있다. 그래서 난임 시술비는 30% 하고 뭐 다른 예외가 있으니까 등 그냥 요렇게 밑에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서 나중에 고쳐서 이제 안내를 다시 해드릴 건데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같이 고쳐놔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거 100분의 20을 100분의 30 등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이 밑에 표가 맞는 표다. 그런데 자 이걸 이제 산출세에서 공제하는데 일단 의료비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보세요. 의료비가 4그룹으로 나눠져요. 본인 등 의료비하고요. 미수가 조사나 난임 수술비 그리고 얘 뭐다? 위이외. 위이외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라고 하고요.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치료 목적일 때만 되고 그냥 우리가 의료 목적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 예뻐지려는 쌍꺼풀 수술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의료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썹이 약간 이제 그 쌍꺼풀이 없는데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가지고 안과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수술하라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젊은 20대 때는 뭐만 하면 눈에 피가 약간 핏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피 터진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만 눈썹이 찔러가지고 눈을 못 뜨게 되는 거야. 거의 그게 눈이 이제 거의 막 이렇게 그렇게 빨갛게 충혈되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막 이렇게 가서 결국 뭐 해주냐면 눈썹 뽑아주세요. 가서 눈썹을 뽑아주세요. 근데 그래서 수술 좀 해라.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다니던 그 병원이었어가지고 넌 쌍꺼풀 수술해야 돼. 너는 진단서 줄 거니까 수술해 이러는데 저 무서운데요 이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저처럼. 근데 그런 경우는 진단서가 나오고 보험도 돼요. 진단서 나오는 사람들은 보험도 돼요. 실제로. 그건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안과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러면 그건 그래서 다시 성형을 했다. 그런 거는 치료 목적이라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딱 들으면 치료이다 아니다가 나오겠죠. 실기에서 되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딱 보면 성형이다, 그냥 성형이다. 그냥 예뻐지는 성형이다, 치료 목적 성형이다. 치료 목적 성형이면 치료인 거예요. 있었죠? 그래서 뭐 성형이란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치료의 목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치료 목적하고요. 예방 목적이 들어가는데 예방 목적에 들어가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건강진단비. 우리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것도 공제 가능해요. 그것들을 여러분께서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룹을 몇 개로 나눴다? 4개로 나눴다. 그러면 미수가 조사나 어려워요? 아니, 시험 문제에서 미수가 조사나라고 줄 거고. 그러면 난임시술비 어려워요? 아니, 난임시술비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일반 의료비는 위 3개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요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기 관련해서 이 범위를 아셔야 돼요. 본인 등 의료비는 차이가 뭐냐? 자, 퍼센트는 일반 의료비도 15%, 본인 등 의료비도 15%인데 차이가 뭐냐? 얘는 700만 원 한도가 있고 나머지 3개는 한도가 없다. 의료비 지출액 한도를 본인 등에 해당하는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미수가 조사나 난임수술비 앞으로 든 의료비가 예를 들어 1년에 1억이라고 하더라도 공제 곱하기 15%, 20, 30 다 해드려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밑에 위에 있는 게 아닌 일반 의료비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지출액 기준으로 연간 일단 그 지출액에서 총금액의 3%를 일단 빼고요. 그건 이제 그냥 됐고 그리고 나서 연간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해서 곱하기 15% 하고 끝내니까 정말로 의료비가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드는 사람들은 여기서 되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사람들을 별도로 줄인 거예요. 병원비 많이 드는 사람 누구예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벌어서 내가 아프다는데 본인은 병원비가 많이 들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돈 벌어서 내 병원비 내겠다는데 무슨 한도예요. 아프지? 안 아프면 좋죠. 근데 아픈데 어쩌라고. 그래서 본인은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한도 없어요. 자, 65세.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사실은 60세만 돼도 조금 보통 한 60세에서 65세 사이쯤부터 이제 고혈압약 드시기 대부분 고혈압약 드시기 시작하시고 약간 당뇨약 드시기 시작하시고 점점 약이 하나였다가 매일매일 드시는 약이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3개였다 이런 그런 나이들이 돼가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모친께서 저희 엄마가 그럴 줄 몰랐는데 되게 건강하셨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해하시고 이게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65세 이상이시면 가만히 있어도 건강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고혈압약 먹기 시작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병원비 많이 드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자, 70세 아닙니다. 우리 기본 공제 다음에 추가 공제할 때 경로자는 70세였는데 여기는 65세예요. 또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그 애들 키워본 집이나 조카들 아기인데들 보시면 아시죠?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감기 걸리면 네가 병원 갔다 와라 하면 되는데 아기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또 데리고 가야 되기도 하지만 뭐만 하면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서 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감기 거의 돌림병이에요. 온 집안이 막내가 감기 걸려오면 누나 걸리고 그러고 이제 둘이 괜찮아지면 아빠 걸리고 그러고 좀 괜찮아지면 엄마 걸리고 좀 나아질 만한 막내가 다시 가서 학교에서 또 감기 걸려오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온 집안이 거의 1년 내내 감기, 독감 뭐 이런 거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수두 이런 것만 안 걸려도 다행이고 그래서 뭐 감기는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 6세 이하인 애들은요. 진짜 병원 뻔질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6세 이하인 자도 아예 700만 원 한도 두지 말자. 어린애들 병원 자주 다니니까 고의료비 공제 다 해주자. 이렇게 최근에 바뀌었고요. 장애인 병원비 많이 들잖아요. 또 우리가 희귀난 중증 질환자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읽으면 알아요.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그다음에 결핵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돼. 본인 부담 산정 특례 대상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인데 딱 보기에도 병원비 많이 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700만 원 한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700만 원 한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에서 입력하실 때 얘네들은 어디다 입력한다? 본인 등 의료비 칸에다 입력을 한다. 근데 본인 등 의료비 칸이 있고 장애인 칸이 있으면 장애인 칸에 입력하시는데
장애인이나 65세 경로자 칸이 있으면 하시는데 의료비에서 경로자는 70세가 아니고 65세예요. 조금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칸이 없다 그러면 본인 등 칸에다, 본인 등 의료비 칸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칸은 따로 있거든요. 입력할 때. 얘가 없고 나머지 예를 들어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자다, 결핵 환자다, 또는 6세 이사 이하인자다라고 하면 입력할 때 서식에 칸이 별도로 없는 게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본인 등 의료비라는 칸에 입력하시면 돼요. 같은 그룹이니까.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제가 설명드리는 것까지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자,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되게 많은데 그냥 단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자, 진료, 질병 예방도 돼요. 예방도 되니까 예방접종도 되는 거예요. 아기들 그 뭐 무슨 파상풍 예방주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단순한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 하지만 치료 목적의 성형이다. 그런 건 돼요. 하시고. 근데 이제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딱 보면 앞에 치료 요양이죠. 요양도 치료잖아요. 걔는 되는데, 자, 건강 증진은 안 돼요. 건강 증진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장애인 보장구, 이제 뭐 약간 의족, 의수, 휠체어, 보청기 이런 것들의 구입 임차 비용 요거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임차 비용. 처방 전 들어가니까 이것도 되는 건데요. 자, 시험 문제에서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를 저는 콘택트 렌즈를 아직 한 번도 안 껴봤거든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 안과를 다녀서 이렇게 약간 건조증 있고 알러지가 좀 있어서 중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데를 다니다 요새 이제 집이 너무 멀어져서 거기를 못 다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은퇴하셨나 뭐 그렇게 되셨을 건데 그때 이제 아무튼 그때부터 다니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기 때부터 봤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거의 애기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가도. 그분 머릿속엔 제가 아직도 중학교 2학년생인데 대학교 딱 이제 합격하자마자 가서 선생님 이제 안경 벗고 싶으니까 선생님 저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고 라식 같은 거 못하겠고 저 콘택트 렌즈 끼고 싶은데 시력 검사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예전엔 다 병원에서 시력 검사 주로 했으니까. 그랬더니 제가 약간 알러지랑 뭐 그런 게 심해서 너 시력 잃고 싶니? 1년 끼고? 그럼 해. 안 할게요. 안경 도수 맞춰주세요. 안경이라도 그러면 새로 맞출게요. 이러고 그냥 딱 이렇게 착하게. 그리고 다시는 안 꼈어요. 콘택트 렌즈는 그 이후로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넌 콘택트 렌즈 끼면 몇 년 안에 실명이야. 하고 싶으면 해. 아, 예, 죄송합니다. 저 안 할게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막 하라는 대로 선생님 그때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진짜 콘택트 렌즈 어렸을 때 끼고 싶어. 그때 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끼라고 해도 손가락 어떻게 우리 딸내미 잘만 끼도만. 자, 보세요. 여러분 콘택트 렌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떻게? 제가 이 안경 벗고 싶은데 뭐 만약에 이걸 안경을 벗고 하면 사실은 제가 눈은 뜨고 있지만 거의 그냥 물체가 형상이 잘 안 보이죠. 그거를 교정하는 똑같은 안경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시력 교정용 콘택트 렌즈는 안경이에요. 걔는 라식 수술이 원래 라섹이 되거든요. 의료비 공제가. 근데 안경은 안 해주면 저처럼 무서워서 라식도 못하고 콘택트 렌즈도 이제 그 선생님 말이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서 못하는 저 같은 애들 어떡하라고. 안경 빼주셔야지. 안경 의료비 공제됩니다. 의료비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안경은 자 1인당 얼마? 50만 원. 연간 50이에요. 건 바이 건이 아니고 1인당 50만 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면 실기시험에서 70만 원 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 입력할 때 50을 집어넣어야 돼. 아셨죠? 그래서 이거 별표 하시고요. 자, 이 콘택트 렌즈가요. 미용 목적의 렌즈다. 왜 우리 서클 렌즈라고 하는 거 있죠. 눈동자 커 보이게 하는 것도 아니면 눈동자 색깔 막 이렇게 초록색 바꾸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도수 없는 건 안 돼요. 도수 없는 시력 보정용이란 말이 그거예요. 도수가 있는 거여야 돼요. 아셨죠? 미용 목적 렌즈는 안 된다. 공제 안 된다. 공제 안 된다. 되셨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안경을 주면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주면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안경 콘택트 렌즈면 설마 안경이 그 테만 있는 거겠어요. 아무 말 없이 안경 콘택트 렌즈면 시력 교정용이라고 보시되 분명히 금액을 50만 원 초과하게 줄 거예요. 그러면 걔는 프로그램에서 안 끊어줘요. 여러분이 끊으셔야 돼요. 70만 원이라고 주면 50. 1인당 50이기 때문에 50 끊어서 넣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시력 교정용 이제는 저는 약간 낮초점이 들어가서 비싸거든요.
이제 초점이 다초점으로 된 걸 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개당 뭐 한 40만 원, 35만 원 해요. 이렇게 도수가 좀 비싸다 보니까 뭐 난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세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걔네들 40만 원 막 하면 2번 맞추면 1년에 한 번 깨뜨려 먹으면 7, 80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70이다. 제가 70만 원 동안 70만 원을 1년 동안 썼다. 우리 딸내미가 시력교정용 안경을 뭐 가끔 렌즈 끼지만 그래도 안경이 필요해서 시력교정용 30만 원짜리 하나 뭐 맞췄다. 그러면요. 두 개 합해서 100만 원이니까 되느냐? 아니요. 머릿수 기준으로 싹 50씩 끊어버려야 돼. 제가 50만 원, 딸은 30만 원. 그래서 입력할 때 100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얼마? 80으로 입력해야 된다. 그거가 실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보세요. 나올 거예요. 아시고요. 자, 보청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그냥 산후조리원. 이게 여러분 산후조리원 지출액이요. 원래 언제까지? 2024년 말까지는요.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한 번 출산당 200만 원까지를 한도로 해가지고 공제를 해줬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이다. 그런데 250이다 그러면 200만 원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기에서 중요하겠죠.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25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산후조리원 비용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소득자는 애 낳지 마요? 뭐 애 낳으라는 거잖아요. 고소득자 애 낳지 마요? 어찌라고 왜 7천만 원 조건을 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잖아 논리가. 그래서 우리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를 하는 거는요. 급여가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1억, 2억, 3억 상관없이 급여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의료비는 원래 근로소득자만 되는 거니까 근로소득이 있기만 하다면 급여가 높은 사람도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되고 출산 1회당 쌍둥이 낳았다고 2번 해주는 게 아니고 쌍둥이 낳을 때 출산 1회잖아요. 그래서 출산 1회당 2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준다. 만약에 1000만 원 냈다 그러면 200까지만 해드리는 거고 180이다 그럼 180 해드리는 거예요. 없는 숫자를 만들어서 해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200이다. 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자 안경 한도 얼마? 50. 산후조리원 비용 급여 제한 없고 급여 금액 제한 없고 자 산후조리원 얼마? 출산 1회당 200만 원. 1년에 뭐 2번 출산 1월에 한 번 출산하고 12월에 한 번 출산했다 그러면 출산 2회니까 200 해서 400 한도 각각 한도 200씩 끊어가지고 가시고요. 자 우리 교육비 특별세액 공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교육비는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왜? 대학생들 해줘야 되니까. 자 27세인 나이가 27세인 자녀가 있다. 소득이 없다. 그러면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요. 뭐도 돼요? 자,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고요. 전에 한번 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가능해요. 자, 나이 조건 없는 거 3개예요. 됐죠? 형제자매면 교육비 기부금은 되는데 형제자매는 신용카드만 빼고 다 돼요. 나이 조건 없이. 되셨죠?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실기에서 중요한 건데 직계 존속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금 공부하셔서 이제 직장 얻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실기에서 중요한 거 직계 존속 교육비는 공제 안 된다. 공제 안 된다. 요것도 실기에서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게 이 금액은 안 하셔도 돼요. 지출액 기준 금액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학원생 있잖아요. 대학원 학비는요. 원래 우리 공제 대상 피교육자가 본인만 뭐가 돼요? 대학원 학비가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이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 학비는 누구 거만 된다?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가능.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녀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 형제자매는 대학원 안 돼요. 되셨죠? 뭐까지만 돼요? 대학생까지만 돼요. 대학교 학비까지만 되고요. 자, 대학교는 뭐 대학교나 전공대학, 뭐 원격대학, 학위취급까지 이런 거죠. 대학에 준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되긴 하는데, 자, 이건 이론. 실기에서는 어차피 만약에 대학교 학비가 자녀 1인당 대학교 학비가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입력하시면 알아서 900으로 끊어줘요.
그러니까 입력, 공제 대상 금액은 전부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한도는 끊어주는데 이론에서는 한도가 얼마냐 물어볼 수는 있어요. 상식으로라도 이거는 뭐 너무 일반 생활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놓으세요. 교육비에 대학교 학비는 1인당 연간 얼마까지가 공제, 그러니까 세금 자체 한도는 아니고 지출액, 대학교 학비 자체의 한도는 얼마다? 900만 원이다. 나머지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취약전화동까지 포함해서 각각 300만 원. 다 300만 원, 300만 원이고요. 자, 본인은 한도 없어요. 본인은 내가 본인이에요. 본인은 한도가 없다.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아까 의료비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그거고요. 자, 뭐 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시험 문제에서 실기에서 주면 입력만 하시면 되고 이론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취업하고 나서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그 나중에 갚는 그런 어떤 조건이 걸려 있었다. 그럼 나중에 갚을 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 그러면 그거는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해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고 근데 이제 생활비다. 그럼 그건 안 돼요. 학자금만, 학비에 대한 대출 금액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주의하실 게 여기가 이제 실기에서 중요한 파트들인데 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다 돼요. 근데 여러분 교복은요. 초등학생은 안 돼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됩니다. 보통 교복은 초등학생은 잘 안 입죠. 누가 입어요? 보통 중고등학생이 입죠. 그래서 1인당 50만 원 한도예요. 연간. 자, 그 다음 방과 후 학교 교재 교육비나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사교육비는 안 되고요. 자, 수능 응시료라든가 또 그 수능의 이제 수능 시험 접수비라든가 또 대학교 원서 접수비 이런 것들 다 됩니다.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한 번에 건바이건으로 뭐 6개 뭐 정시하고 뭐하고 뭐 하면 그러니까 수시 6개 만약에 넣어도 학교마다 좀 접수비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4, 50 이상 깨지는 것 같아요. 다 돼요. 다 됩니다. 수능 응시료도 되고 대학교 원서 접수비도 되고. 되셨죠? 자, 그래서 원래 공제 대상 교육비는 정식,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본인에 한해서 대학원. 근데 취약전 아동 중에서 여러분 유치원은 알고 계세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은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보육시설이거든요. 어린이집 비용은 우리나라가 유치원이 그렇게 딱히 되게 많이 이제 그 취약전 아동들을 맞벌이 부부가 그 부모님 도움 없이 그다음에 뭐 돈 주고 이모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애들 케어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그 맞벌이 부부가 한 사람은 육아휴직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린애들 키우려면. 그래서 영유아 아이들을 취약전 아동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분 사서 교육비 공제 중에서 보습학원 교육비, 과외비 이런 거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학원비 중에서 일반 사설학원 교육비 중에서 유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취약전 아동.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그래서 취약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어떤 수강료? 좀 적어드릴까요? 취약전 아동이면 자, 태권도 도장. 또 피아노 학원.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 미술학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미술학원, 발레학원. 그게 뭐 발레 한다고 가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놀다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원래 조문상으로는 주 1회 이상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화센터에서 뭐 케이크 만들기 특강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일반 학원. 그래서 요것들도 누구는 된다? 취약전 아동일 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7살 되던 해 6살에서 7살 넘어가면서 갑자기 그때까지 진짜 사교육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 나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어. 왜? 배우면 좋지. 왜 저는 콩나물 대가리 그거 아직도 잘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어. 하고 배우고 싶지 않아. 지금 누가 배우라고 해도 글쎄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상태로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렇게 그건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아빠도 관심 별로 없고 뭐 듣는 거는 이제 그렇긴 한데 글쎄 뭐 그냥 그거 배우고 싶니? 뭐 했더니 나 너무 배우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아노 학원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걔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가서 그냥 어차피
선생님이랑 놀다 오고 막 이런 걸 하긴 하는 건데 꾸준히 다녔어요. 꾸준히 다녔는데 얘가 이제 6살에 뭐 7살에서 8살 넘어가서 이제 만 나이 말고 예전에는 이제 예전 나이로 예전에는 8살 때 학교 입학한다 그랬으니까 그 나이 이제 입학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그 나이에 3월 4일 날 입학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자, 그 나이에 1월 달, 2월 달 피아노 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됐고요. 3월 4일은 취약전 아동이 아니죠. 3월 달부터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됐어요. 월할까지도 다 돼요. 되셨죠? 그래서 월별로 실제로 3월 달에 입학했으니까 2월까지는 취약전 아동이죠. 그래서 2월까지는 취약전 아동이니까 피아노 학원 교육비가 됐고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3월 달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된 순간부터는 정식 교육비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본인의 하나요? 대학원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공학금, 정식 수업료만 공교육기관의 정식 수업료만 되는 거고요. 뭐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취약전 아동의 일반적인 태권도 도장, 피아노 학원 같은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 취약전 아동만 가능하다. 요거도 시험에 나와요. 입력하실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원비를 냈어요. 그거는 공제 안 되는 건데 만약에 5살짜리가 딱 봐도 5살이면 취약전 아동이죠. 나이로 5살인 자녀, 5살인 자녀의 피아노 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입력할 거냐 말 거냐. 요거. 그래서 여기가 실기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요 정도 봐놓으시면 여러분 뭐 이런 건 안 해오셔도 돼요. 곱하기 15%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교육비 관련해서 주의하실 사항들은 다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자,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원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교육비를 얘기하고 원래는 사교육비는 제외하는데 누구? 취약전 아동. 피아노, 태권도 등 주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한다. 되게 간단해요. 학원비, 일반 사설 학원비는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얘네들만. 취약전 아동만. 뭘 해준다? 태권도 도장, 피아노 학원. 그래서 초등학생의 학원비 공제 안 된다? 입력하지 말아라. 5살, 4살짜리 피아노 학원 공제된다? 입력해라.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대학원은 누구 거요? 본인만 공제가 되고요. 급식비 이런 건 되고요. 교복은 누구 것만? 중고생. 얼마? 50만 원 하시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학자금 이런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요거 현장체험학습비는 초등학생도 돼요. 여러분 현장체험학습은 초등학생도 가죠? 그래서 초, 중, 고등학생. 교복만 중고등학생. 나머지는 초등학생도 포함 연간 30만 원 한도. 요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바뀌지 않고 있는 거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기부금은 똑같습니다. 자, 나이 요건, 이거 말씀드렸죠? 나이 요건을 제외한, 즉, 관계 요건, 생계 요건,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부금 공제가 되는 거고요. 이건 형제자매도 가능해요. 근데 퍼센트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실기에서는 기부금이 있다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걔가 특례 기부금이냐 일반 기부금이냐 그 밑에서 구분하는 것만 하실 건데요. 왜냐면 기부금 이름이 3개거든요. 그래서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비지정. 근데 비지정 기부금은 원래 입력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약간 추가로 조금 할게 일반 기부금, 특례 기부금,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 원래 고향사랑 기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2개 입력하는 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드릴 거고 일단 기부금 공제에서는 이론 관련해서 요거 10년간 2월이 된다. 10년간 2월이 된다. 외국 납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실기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위에는 안 하셔도 돼요. 위에는 안 하셔도 되고 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실기 관련해서. 여러분 실기에서 만약에 국가에 기부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특례 기부금에 넣어야 될지 일반 기부금에 넣어야 될지 그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국가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순간 입력하실 때 특례입니다. 오타가 자꾸 보이네. 특례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특례에 입력하시는 거고요. 요거 오타 하시고
자, 사회복지 공동, 국가 뭐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고요. 지방자치단체 어디? 서울시청에 기부했다. 또는 뭐 남양주시청에 기부했다. 경기도청에 기부했다. 뭐 이런 것들.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리 뭔지 아시죠? 사랑의 열매. 거기다 기부하셨어요? 그것도 특례기부금. 하시고 여기 뭐 특별 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면 요것만 알아놓으세요. 8시간을 하루로 봐서 하루에 8만 원을 적용을 해드려요. 만약에 9시간이다 그러면 이틀로 봐줘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놓으시고. 자,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하고요. 노동조합비 나오면 일반 기부금. 제가 체크해드린 거 위주로만 가시는데 하나 더 보자면 어떤 거요? 자, 종교단체 기부금. 자, 일반 기부금에 입력해야 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칸에다가 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하실 때.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제가 이제 자녀세액공제 했던 거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거 하나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중에서 우리가 정당 기부금을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해요. 이건 이론에서 이렇게 얘가 나오긴 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기에서 또 설명드릴 거라서. 자, 정치자금 기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최근에 생긴 건데 2년 정도 됐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자, 정치자금 기부금 칸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프로그램에.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도 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만약에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은 자기가 지출한 것만 돼요. 자, 요거 뭐라고요? 얘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된다. 정치자금 기부금. 그런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을 만약에 30만 원을 지출하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정치자금 기부금 30만 원 지출했다. 이게 정당에 기부했다. 두 가지. 정당에 기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했다. 두 가지로 나오고요. 그러면 입력을 하실 때 두 칸으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자, 10만 원 이하 칸이 따로 있고요. 10만 원 초과 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 30을 어떻게 쪼개야 돼요? 10과 20으로 쪼개 주셔야 돼요. 10만 원과 20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만약에 30을 지출했다. 그러면 입력하실 때 어떻게 한다? 아, 그거는 칸이 있어요. 칸이 있는데 여기다 10 넣고 여기다 30 넣는 사람을 봐가지고 어차피 전체 30 중에서 10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쪼개버려야 돼요. 30을 지출했다면 10 초과 구간인 20을 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실기에서 풀어보면 뭔 소린지 알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론은 있어요. 뭐냐, 10만 원 이하까지는요, 곱하기 110분의 100을 해서 지방세까지 하면 10만 원을 내면 10만 원 다 돌려주는 거고요. 요건 기부금세액공제처럼 뭐 특례기부금처럼 15% 공제율을 적용해서 20만 원 곱하기 15%만큼 세금을 줄여줘서 이거랑 이거가 계산구조가 달라서 10하고 10초과 구간을 따로 금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이름 두 개만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보면 알아요. 거기에 프로그램에 글자가 있잖아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이 다 뭐라고 돼 있다? 10과 10초과 구간을 쪼개서 넣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한번 보셨으면 그 다음에 입력할 수 있어요. 30이다 그럼 10과 20으로 쪼개시면 돼요. 10, 30이 아니에요. 두 개로 쪼개면 당연히 10과 20이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월세인데요. 월세가 2025년 초에 좀 개정이 있었어요. 원래 여기가 그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었다가 8천만 원으로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총급액이 1억이다라고 주면서 월세를 냈다 그러면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요? 총급액 8천만 원 이하여야만 입력이 되거든요. 뭐 17%로 공제해준다, 몇 %로 공제해준다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프로그램에서 나올 거거든요. 실기로. 네, 이건 다 월세세 공제는 실기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력을 했는데
월세는 실기 관련이에요. 네, 입력을 했는데 이제 일단 입력을 했는데 한도에 걸린다 그러면 한도에서 쪼개줘요. 쪼개주는데 한도를 프로그램에서 체크해주되 입력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무주택이고 세대주여야 되고요. 다른 건 안 해도 되고 이 근로자가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건 뭐예요? 금액을 월세가 1,200이다. 그럼 입력하면 1,000으로 알아서 프로그램이 쪼개주니까 한도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공제 조건 일단 무주택이고요. 세대주여야 되고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외우셔야 돼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다? 세 가지. 무주택이고요. 연도 말 현재 12월 30일 현재 세대주여야 되고 총 금액이 얼마 이하? 8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뭐 사업소득자의 적격증명 서류는 절차 규정 관련된 거라 줄만 그어드릴게요. 이거는 뭐 우리 그 실기랑 관련된 건 아니고요. 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면 장부 작성도 해야 되지만 영수증을 잘 받아서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영수증이 어떻게 돼요? 자, 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는 괜찮아요. 그래서 자, 얘가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자, 적격한 증빙을 받아가지고요. 5년간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 기간은 5년이고요. 그래서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적격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있다. 여기 적어드릴까요? 자,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 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 세금 계산서 여기 있는 거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폐,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등의 적격 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돼요. 안 하면 의무 분리행 시를 하게 되면 2% 가산세 적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접대비를 이름을 바꿔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하거든요. 기업업무추진비는 얘는 아예 가산세는 없고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해서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요.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해가지고 필요경비예요. 불산입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요거보다는 2% 가산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2% 가산세. 됐죠? 이거는 이제 이론 대비해갖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뭐냐면, 이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다른 얘기예요. 실기랑 관련 없는. 요거는 매출액이 큰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무서한테 성실신고 확인서라는 거를 확인도장을 받아서 그거랑 같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름 그대로예요.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세무서한테 확인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자, 매출액이 큰 개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으로 규정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해요. 왜냐하면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이 세무사들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도소매 15억, 제조업 매출액 7억 5천, 사회서비스업,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들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의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사 등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를 말하고요. 자, 그때 뭐다? 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거 날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가산세 같은 것들은 뭐 그거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참고 2가지는 뭘 위한 거다? 이제 절차 규정, 이론 시험을 위한 거고 그냥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월세 세액공제까지 보시는 게 맞고 자, 세액 감면은 사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가 비슷하긴 한데 약간 그 계산 구조가 달라서 다르게 돼 있는 건데 요거는 이론 대비예요. 이론 대비니까 연필로 할게요. 자, 이론 시험에서 자, 세액 공제 감면은요. 세액 감면은 감면 자체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얘는 그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순서? 공제 순서. 제일 먼저 감면부터 받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두 번째예요. 근데 세액공제가 2와 3으로 쪼개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연도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남겨줘야 돼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게 마지막이고 세액 감면이 첫 번째니까 가운데가 2월 공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소득세 감면, 그다음에 2월 공제가 인정 안 되는 거, 마지막이 2월 공제가 인정되는 거. 뒤에는 안 하셔도 돼요. 뒤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월 공제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번에 다 못 받으면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는데 얘는 이번에 못 받으면 끝나는 거,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남겨줘야 될 게 3번이잖아요. 그래서 자, 공제 순서가 감면 먼저 하고 2월 공제 안 되는 세액공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2월 공제되는 세액공제,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면까지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세액공제 감면 절차 실기와 관련된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어요? 신고납부 절차가 남았습니다. 신고납부 절차는 이론 관련된 건데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 돼서 일단 실기 관련된 내용은 거의 마무리가 됐으니 우리 어디부터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기본공제부터 다시 복습하셔야죠. 그래서 반복학습을 하시면서 열심히 외우실 때 한 번에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번에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기에서 원천식 문제 풀 때 다시 와서 읽고 다시 와서 읽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기 문제를 풀다가 보면 또 보이는 게 보여요. 있어요. 되셨죠? 자,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신고납부 절차 공부할게요.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